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선수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권 회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로펌과 변호사들에게서 수임 내역을 제출받은 기관과 세무서 등에 대해서로 사건 경위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민주당 전략조직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선을 긋겠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방역 지원금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밤까지 확인된 어제 하루 확진자가 2,800명을 넘어서면서 오늘 3,0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더 느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접종의 간격을 50대는 5개월, 60대 이상은 4개월로 각각 줄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부스터샷 최종안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제 첫 번째 화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간의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다양한 수준에서 소통과 관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6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이라크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조 2위를 지키고 있는 대표팀은 내년 초에 다시 소집돼서 7차, 8차전에 나서게 됩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주변에 알리면서 고객들의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이른바 선수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거나 하락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을 우려했습니다. 권 회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맡긴 자금이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권 회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권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주가 조작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 맞으세요? 혹시 김건희 씨하고는 좀 알고 지내시는 사이입니까? 권 회장은 2009년 1월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해 3년간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알려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이른바 선수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회장이 관여한 주식의 규모는 636억 원에 이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 회장 측은 법정에서 3년이란 긴 기간 동안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영장 심사를 앞두고 한 달 넘게 잠적했던 이모 씨도 최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받아 김 씨의 주식 관리를 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2010년 이 씨를 소개받아 증권 계좌를 맡기고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대는 쩐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증권 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받고 2010년에 계좌를 회수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틀 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들의 사건 수입 내역 등을 가지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지역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불러서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는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최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들의 사건 목록 등 수입 내역을 제출받는 곳입니다. 수사팀은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재판 때 선임한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파 세무서 등 서울 지역 세무서 4곳도 압수수색해 변호인들이 제출한 수임료 자료를 압수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이 알려진 것보다 거액이고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억 5천 몇백만 원을 제가 지급했고 그 경찰 검찰 이 압수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 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대정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했습니다. 황무선 전 사장이 지난달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사태를 독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동도 양쪽 다 있다니까요. 경찰은 또 유한기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면서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국 당의 전략 조직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근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선 휴유증으로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데다 대장동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거 대응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초선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후보는 소속 의원들이 있는 텔레그램방에서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며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선대위의 책임과 권한이 지나치게 분산돼 있고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후보가 답답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는 긴급 전략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후보자의 추진력이 양날의 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대 장점이지만 잘못된 정책과 조합되면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 사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을 꼽았습니다. 최근 이 후보가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2030 표심을 위해 젠더 이슈를 성급하게 다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략기획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 후보에게 보고서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지지율 답보 상태에 대한 위기감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가 최근 주변에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선을 긋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방역 지원금 등 이른바 이재명 예산의 난색을 보인 정부를 향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선을 긋겠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시도당 위원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 발언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도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실제 이 후보는 정부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죠 뭐. 이 후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정말 이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민주당도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지지율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 교체 여론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여당 후보임에도 현 문재인 정부와 정책 차별화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화폐 발행을 3대 패키지로 묶어 약 17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813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969명이 폭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3,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집단 감염과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백신 추가 접종의 간격을 현행 6개월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50대는 5개월, 60대 이상은 4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층 확진자는 면역력이 높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령층 상당수가 이미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10월 둘째 주 18.5%에서 한 달 만에 32.6%로 뛰었습니다. 돌파 감염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도 같이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일평균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는 그 고리를 끊기로 했습니다.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간도 단축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60대 이상은 4개월로, 50대는 5개월로 간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접종 간격을 앞당긴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우선 보호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가 접종 대상을 당장 더 늘리진 않기로 했습니다. 젊은 성인, 소아청소년까지 이제 확대해야 우리가 원하는 코로나 유행 없는 일상 회복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거쳐 오늘 오후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어제 처음으로 정식 회담을 가졌고요. 결과물이 당장 나오는 자리는 아니라고 한 것처럼 갈등을 풀 만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그 후속 조치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서 다양한 소통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바로 미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경고하는 차원에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 배석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 간 충돌 방지를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관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 multiple levels, an intensification of the engagement to ensure that there are guardrails around this competition so that it doesn't veer off into conflict. 이에 따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간 각급 채널에서 다양한 소통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중 협력 사안의 하나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indicated we're prepared to engage good faith in diplomacy if North Korea is prepared to do the same. So coordination around that issue is also very important.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을 비롯한 구체적 사안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중 정상은 3시간 반가량 진행된 화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을 놓고 현상 변경 반대와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표현을 서로 써가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공동 성명 등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지만 추가 긴장을 피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To ensure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our countries does not veer into conflic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need to increa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이런 가운데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선수단 전면 불참이 아닌 사절단만 안 보낸다는 것이어서 중국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경고성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어제 이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여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도시 재개발이 이뤄진 곳의 건설 현장에서였는데 경제적인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행보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금평 기자입니다. 검은 가죽 코트를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입니다. 외투에 손을 넣고 현장을 둘러봅니다.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북한 매체는 삼지연시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돼 김 위원장이 점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12일 국방발전 전람회 이후 35일 만입니다. 집권 이후 두 번째로 긴 잠행을 하다가 올해 처음 평양 밖에서 공개 활동을 한 겁니다. 삼지연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 독립운동을 벌인 곳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곳입니다. 2018년 본격적으로 도시 재개발이 시작됐습니다. 4천여 세대의 주택과 380여 동의 건물이 지어져 새 도시로 변했습니다. 집권 10년을 맞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 연말을 맞아 가시적 성과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내세우고 있는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이번 현장 행보를 연결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삼지연시 건설은 지방 인민들을 문명한 물질문화 생활예로 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혁명의 출발점으로 된다고. 북한이 최근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만큼 경제 성과를 보여주는 현장 방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규명을 위한 당내 TF를 윤석열 가족비리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당 차원의 검증에 돌입했습니다. 가족비리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등 윤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을 동시에 쏟아내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의회 시정실문 첫날인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과 김원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시정실문은 내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군의 오랜 수건 사업인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을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출장비만 통과시켰습니다. 내년에 경항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해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망을 했습니다. 공급량이 늘고 있어서 유가 상승의 끝이 보인다는 건데요.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해서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이달 보험료가 새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서 새로 산정이 됐는데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공제는 500만 원 추가 확대가 됐습니다. 전체의 33%가량인 265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올해 3분기 국내 은행들은 다른 부분의 이익은 지난해 비해 줄었는데 이자 이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열풍으로 대출이 늘면서로 지난해보다 1조 3천억 원이 늘어난 1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9분 울산 동구 동북 동쪽 35km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 53분에는 전남 진도군 서쪽 33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두 지진 모두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어제 레저 활동을 하던 고무보트가 추진기 고장으로 표류했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던 2명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수상 레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트의 기관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 노역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령 13호를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1895년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한 일본 외교관이 시해 다음 날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서신을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일이 간단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를 토대로 만든 허영만 화백의 만화 나라라 슈퍼보드가 절판된 지 26년 만에 복간됐습니다. 원작을 디지털로 복원해서 모두 10권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성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타임캡슐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오늘부터 전시가 됩니다. 방탄소년단 음악과 팬을 상징하는 물품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내용물은 2039년 성년의 날에 공개가 됩니다. 네,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오늘 미국에서 잇따라 회동 자리를 갖습니다. 먼저 한미 간 회동에서 종전선언 등에 대해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세 나라 차관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세 나라의 공동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선대위 주요 인선을 두고 최종 조율에 나섭니다. 이견이 없다면 윤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공식 제안하고 이르면 내일 선대위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있을 수능을 앞두고 오늘은 예비 소집일입니다.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 등을 확인을 하는데요. 방역을 위해서 시험장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험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위성 파편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이 비상 상황이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내용들, 러시아 국방부가 폐기된 옛 소련의 인공위성 첼리나 D를 파괴하는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된 건데요. 다만 위성을 파괴하는 데 어떤 미사일이 이용됐는지, 정확히 언제 어디서 발사됐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은 위성이 파괴되면서 수많은 파편이 흩어져 근처 위성과 우주정거장에 위협을 줬다라고 비난을 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test has so far generated over 1,500 pieces of trackable orbital debri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pieces of smaller orbital debris that now threaten the interests of all nations. Because the debris actually poses a risk to civilian activity in space, but is also of concern because it demonstrates that Russia is now developing new weapon systems that can shoot down satellites. 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이 이미 유사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이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призывают, как они выражаются, разработать универсальные нормы для освоения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о почему-то при этом уже многие годы игнорируют инициативу России и Китая о подготовке договора.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지난해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고 우주 전략을 채택했다며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우주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약으로 먹는 방식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가 높습니다. 화이자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네요. 네, 이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에 먹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사용에 관련한 이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사용 허가가 나오면 이번 겨울에 환자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는 올해 18만 회분 정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생산량을 5천만 회분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이 먹는 치료제가 경증에서 중등도의 코로나19 진단 후 3일 이내에 복용을 하면
고위험군 환자의 사망 위험을 약 89%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여행업계였는데 수치로 드러난 게 있죠? 네, 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최근 2년 새 국내 주요 여행사의 직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상장 여행사 6곳의 직원은 2,800여 명으로 2019년 9월보다 45% 줄었습니다. 여행사들은 그간 유무급 휴가를 사용하며 고용을 유지한 채 버텼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희망퇴직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이 조금씩 재개되면서 여행사들의 실적은 4분기부터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국내 호텔과 카지노는 3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다시 내는 것으로 법원이 결정을 하면서 고양, 파주, 김포 같은 관련 지자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산대교 운영사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일산대교를 다니는 시민들은 적게는 600원부터 많게는 2,400원까지 다시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법원이 통행료를 물 수 없게 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한 달여 만에 다시 허무하게 빼앗아간 전례 없는 일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됐다. 지자체들은 일산대교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로는 공공재입니다. 교통이 곧 복지입니다. 특정 지역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으면 안 됩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가 한강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운영사 측은 과거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기도와 맺은 실시 협약에 따라 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들은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하면서 일산대교 운영사와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무료화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본소송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운영사 측은 일단 협상안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추가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른바 이재명표 방역지원금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 국민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부동산 세금 문제를 놓고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지영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지원금 논란부터 살펴보죠. 이재명 후보는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50만 원쯤 지급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적어도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더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집중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들 두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재난지원금의 명칭을 이제 그 방역지원금으로 바꿔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전 국민들에 대해서 뭐 30에서 50만 원 지원한다고 말씀했는데요. 이미 이제 그 국가 추가 세수에 대한 부분이 한 10조 정도, 뭐 최근에 밝혀진 내용에 하면 19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은 이제 집권하게 되면 100일 동안에 50조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이제 그 소상공인들 위주로 피해 보상금을 집중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전 국민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 측의 그 50조 원 그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은 뭐 바람직해 보이긴 하는데 재원 확보 차원에서 좀 구체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방역 지원금 또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 보상금을 지원할 여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 추가적인 세수가 한 10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제 오늘 얘기에 따르면 한 19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서 얘기하는 방역지원금 지급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는 이제 올해 사용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국가재정법상에 지방 교부분의 한 40% 정도, 그다음에 그 부채 갔는데 30% 정도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방역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올해 걷어야 되는 추가 세수를 내년으로 이제 유예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 이제 이제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를 계획한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그런 계획인데 야당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올해 납부해야 될 거를 내년에 유예하는 건 좀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방역 지원금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요, 김부겸 국무총리도 그렇고 부정적입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때문에 민주당은 뭐 국정조사까지 얘기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세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소상공인 위주로 사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 세수 부분에 대한 그 납부 유예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나 숙박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집합금지나 영업 정지 제한 시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1월 한 중순 이후에 또 그 어떤 그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런 쪽에 예산을 좀 써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고 또 이런 지원금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국가의 재정 건전성 이 부분도 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 현재 47% 정도 되잖아요.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조금 더 부채 비율이 늘어나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 측은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의 평균 그 선진국들 최근에 IMF에서 국가 재정 점검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 내용에 따르면은 35개 선진국들의 평균 그 국가 채무 비율이 한 122% 정도 돼요. 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47%니까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가능하다는 건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에서 이제 그 제안하는 내용이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게 2026년, 그러니까 5년 후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그 채무 비율이 66.7%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IMF에서 얘기하는 우리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지금 51.3%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47%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D1,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채무만을 고려하는 국가 채무 비율이고요. IMF에서 얘기하는 거는 D2라고 해가지고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포함했을 때 좀 늘어나는 규모거든요. 어찌됐든 선진국들의 122%보다는 낮지만 그 늘어난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2026년이 되면은 IMF에 따르면은 지금 그 66%가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15.4% 포인트나 증가하고 있는데 급격한 증가로 봐야 되겠죠? 체코가 2위인데 지금 현재 45% 정도 국가 채무 비율인데 늘어난 속도가 한 8.7%. 그다음에 3위가 이제 지금 벨기에인데 6.3%, 4위가 싱가포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6%. 그러니까 1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선진국들 중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IMF의 어떤 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세금에 대한 두 후보의 뭐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양도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국토 보유세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 토지에 대한 보유 실효세율을 현재 이제 0.17% 정도 되는 거를 1%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거의 중심이 사실 국토보유세거든요. 국토보유세라는 거는 이제 전 국민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에 비율에 따라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고 사실 어때요? 토지 공개념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종부세라든가 재산세와의 어떤 이중과세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쪽에 이제 비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은 오히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양도세를 낮춰서 오히려 공급 매물을 많이 늘려가지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를 위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종부세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 등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종합부동산세 지금 과세 기준이 9억에서 11억으로 네. 이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당 그 과세되는 대상이 상당히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전격적으로 이제 종부세나 이런 쪽에 대한 폐지를 고려하는 거는 네. 이제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쪽에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쪽에 이제 비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도세에 대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인하는 여야 모두 동일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라는 거는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서 이제 한 40% 정도 지금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인데 특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양도 차익이 15억이 넘어가는 초고가에 대해서는 네.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10%까지 그러니까 30% 포인트를 낮추자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은 너무 세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 유지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이제 부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그 부동산세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주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점의 반가 사유상이 한 곳에서 나란히 전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깊은 생각에 빠져서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모습에 많은 관람객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전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공간,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국보 금동미륵 반가사유상.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에 걸친 자세로 생각하는 모습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날카로운 콧대와 또렷한 눈매, 보는 각도에 따라 부드러운 미소로도 근엄한 표정으로도 보이는 신비의 불상.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안, 마음의 위로를 전달해 주려고 웃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붉은 흙벽, 계피향 은은한 방, 별이 쏟아지는 듯한 조명 아래서 유리벽도 없이 오로지 두 점의 불상만을 가까이 마주하게 했습니다. 소극적 무대가 24m 정도 미만인데 그렇게 되면은 관객과 배우가 속 눈썹 떨리는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미묘한 크기를 가집니다. 삼국시대 7세기를 전후해 50년의 간격을 두고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두 불상은 귀에서 번갈아 전시했고 매년 면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공간에 모은 건 국립중앙박물관이 옛 중앙청으로 옮겼을 때를 비롯해 단 3번뿐.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불교 조각시를 갖춥니다. 이 중 한 점은 8년 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신라 특별전에 전시될 때도 너무 귀해 함부로 해외에 내보낼 수 없다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2달 전 미국을 방문한 방탄소년단이 메트로폴리탄 한국실에서 또 다른 반가사유상을 보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인을 파리로 불러들이는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처럼 국립중앙박물관은 반가사유상을 우리 대표 브랜드로 알릴 계획입니다. 탁상용 모형은 이미 명물이 됐고 메타버스 박물관도 만들었습니다. 이미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미소를 마주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4도, 부산 1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오르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로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